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요일 뉴스 시작합니다.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오늘 변호인단을 통해 판결에 대한 심경을 전했습니다. 비상계엄은 국가를 위한 구국의 결단이었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으면서도 결과적으로 국민께 좌절과 고난을 드려 죄송하다고 밝혔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임예진 기자. 네, 서울중앙지방법원입니다. 네, 먼저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구치소에서 보내온 입장 정리해 주시죠. 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윤 전 대통령이 오늘 오후 변호인단을 통해 판결에 대한 소회를 전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먼저 비상계엄 선포는 국가와 국민을 위한 구국의 결단이었다면서 그 진정성과 목적은 여전히 변함없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다만 자신의 부족함으로 인해 결과적으로 국민들께 많은 좌절과 고난을 겪게 해 죄송하다고 사과했습니다. 또 결단에 대한 책임은 자신에게 있는 만큼 군인과 경찰 등 다른 공직자들에 대한 가혹한 실현은 멈춰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이어 장기 집권을 위해 계엄을 선포했다는 특검의 망상을 받아들이지 않은 건 다행이지만 군이 국회에 갔기 때문에 내란이라는 논리는 납득하기 어렵다며 1심 재판부 판단을 비판하기도 했는데요. 그러면서 사법부의 독립을 담보할 수 없는 상황에서 항소를 통한 법적 다툼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깊은 회의가 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이에 대해 변호인단은 당사자로서 심경을 전한 것일 뿐 항소 포기 의사를 표명한 건 아니라면서 다음 주쯤 항소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어제 내란 사건 판결문의 주요 내용도 짚어주시죠. 네, YTN은 1234쪽 분량의 판결문을 확보했는데요. 재판부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 뒤 최상목 당시 경제부총리에게 국가비상 입법기구 예산 편성을 지시한 문건이 국헌 문란 목적의 근거라고 판단했습니다. 국가비상 입법기구는 국회를 대체할 새로운 입법기구를 지칭하는 것으로 보는 게 상당하단 겁니다. 그러면서 입법기구의 예산 편성은 그 자체로 국회를 배제할 목적이 있었음을 뒷받침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과거 군사 쿠데타 이후 국회를 대체하는 입법기구인 국가재건최고회의나 국가보위 입법회의가 실제로 구성됐던 역사적 경험에 비춰봐도 객관적 의미와 다르게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재판 과정에서 논란이 됐던 곽종근 전 사령관의 일부 진술은 믿기 어렵다는 판단이 나왔죠. 네, 재판부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군 사령관들에게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를 잡아오라며 총으로 쏴 죽이겠다 말한 의혹은 사실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곽 전 사령관은 윤 전 대통령 재판의 증인으로 나와 재작년 10월 1일 국군의 날 행사 뒤 있었던 삼청동 관저 모임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이 한 전 대표와 일부 정치인들을 호명하면서 잡아오라 했다며 총으로 쏴서라도 죽이겠다 말했다 증언했는데요. 곽 전 사령관의 일부 진술만으로는 사실을 쉽사리 인정하기 어렵다며 해당 부분을 공소사실에서 삭제한다고 적시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계엄 당일 조지호 전 경찰청장이 국회 비상계엄 해제 요구 의결이 입박하자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표, 우원식 국회의장 그리고 한 전 대표를 우선 체포하란 지시를 내렸다는 공소사실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특검 측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윤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구형한 특검 측은 비교적 중형이 선고돼 의미 있는 판결이었다면서도 아쉬움이 남는다는 입장입니다. 선고가 끝난 뒤 조은석 특검과 공판에 참여했던 특검보와 검사들이 오랜 시간 토의를 진행한 거로 전해졌는데요. 특검 관계자는 YTN과의 통화에서 노상원 수첩의 신빙성이 인정되지 않은 점과 계엄이 장기 집권을 목적으로 치밀하게 준비된 건 아니라는 부분에 대해선 다시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무죄가 나온 윤승영 전 경찰청 수사기획조정관과 김용군 전 헌병대장에 대해서도 다시 다퉈볼 필요가 있다며 다음 주에 항소장을 제출하고 구체적인 사유를 밝히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이렇게 내란 우두머리 1심은 마무리가 됐는데 진행 중인 다른 재판도 정리해 주시죠. 네, 평양 무인기 관련 일반 이적 혐의 재판이 비공개로 계속 열리고 있고요.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오는 23일 3차 공판을 받습니다. 계엄 당시 긴급 의원총회 장소를 변경해 국회에 계엄 해제 요구한 표결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은 다음 달 25일 첫 공판이 열립니다.
여인형 이진우 전 사령관 등 파면된 뒤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을 받게 된 계엄군 사령관들도 지난달 첫 재판이 진행됐습니다. 오늘 오전에는 헌법재판관 미임명 등의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한 두 번째 공판기일이 열렸습니다. 최상목 전 기획재정부 장관과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 등 4명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는데요. 최 전 장관은 불공정한 재판을 받을 염려가 있다면서 어제 재판부 기피 신청을 접수하고 재판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오늘 재판에서는 지난해 헌법재판관 임명에 관여했던 홍철호 전 대통령실 정무수석에 대한 증인 신문이 진행됐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YTN 임혜진입니다. 이른바 햄버거 회동을 통해 12.3 비상계엄을 사전 모의하는 등 내란 중요 임무 종사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8년을 선고받은 노상원 전 국군 정보사령관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노 전 사령관 측은 오늘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25부에 항소장을 냈습니다. 앞서 재판부는 어제 내란 중요 임무 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노 전 사령관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했습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무기징역 선고에 대해 안타깝고 참담하다면서 무죄 추정의 원칙을 언급했습니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기절초풍할 일이라고 비판을 했고 보수 진영에서도 반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윤용정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의 공식 입장이 당 안팎의 예상과 달랐는데 구체적으로 정리해 주시죠. 네, 윤 전 대통령의 선고 이튿날 시간을 미뤄가며 숙고를 거듭한 끝에 회견에 나선 장 대표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절연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장 대표는 안타깝고 참담하다고 입을 뗀 뒤 오히려 1심 판결은 계엄이 곧 내란이라는 충분한 근거와 설명을 내놓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아직 1심 판결이라며 무죄 추정의 원칙은 누구에게나 예외 없이 적용돼야 하고 탄핵으로 이미 심판받았다는 것도 강조했습니다. 장 대표는 헌법에 외피를 쓰고 행정부를 마비시킨 민주당 행위는 내란과 크게 다르지 않다면서 이재명 대통령 재판의 즉각 재개도 요구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과의 절연 요구에 대해선 오히려 분열의 씨앗을 뿌리는 일이라며 다양한 목소리를 담아내는 게 덧셈 정치고 외연 확장이라고 말했는데요.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대통령과의 절연을 앞세워 당을 갈라치게 하는 세력, 단호하게 절연해야 할 대상은 오히려 이들입니다. 장 대표의 예상치 못한 발언에 보수 진영에서도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무죄 추정의 원칙이 정치적 면책 특권이 될 수 없다며 결과에 책임지는 태도가 보수 정치의 본령이라고 꼬집었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 본인도 SNS에 장동혁 대표는 윤석열 세력의 숙주라며 장동혁을 끊어내지 않으면 보수가 죽는다고 경고했습니다. 범보수인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는 무죄 추정은 재판 과정의 원칙이지 판결 이후 정당이 국민 앞에 서는 방식은 아니라며 안타깝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대해 민주당 등 범여권은 장 대표 기자회견에 십자포화를 퍼붓고 있죠. 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장 대표 회견 내용을 속보로 전하면서 기절초풍할 일이라고 직격했습니다. 민심을 배신하고 헌법 정신을 훼손하는 발언을 규탄한다며 정신을 차리라고 비판했고요. 위헌정당 해산 심판을 피할 길이 없다고 했는데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윤어게인을 넘어서 윤석열 대변인입니까? 윤석열과 장동혁, 윤장 동체입니까?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추미애 의원은 장 대표가 내란 공범 정당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공표했다며 국민의힘은 해산돼야 할 정당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박주민 의원도 총칼로 국회를 유린한 현장이 생중계됐는데 무슨 추정이 더 필요하냐며 내란 속의 윤석열의 국선 변호인을 자처한 입장문에 참담함을 느낀다고 규탄했습니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도 결론은 국민의힘은 해산되거나 심판받아야 한다는 것 하나라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과는 정반대로 민주당은 사형이 아닌 무기징역을 선고한 어제의 판결이 미흡했다면서 사법부를 정조준하고 있는데요. 재발 방지를 위해
2월 임시국회에서 법 왜곡죄 등 사법개혁 법안을 완수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오늘 법사위 소위에서는 내란범 등에 대해선 사면을 막는 사면금지법도 논의 중인데요. 국민의힘은 대통령 고유 권한인 사면을 제한하는 것이 또 다른 헌법 파괴라고 반대하고 있지만 다수 의석을 점한 법력권은 오늘 중 사면금지법을 법사위 소위에 통과시킬 거로 보입니다. 네, 설 연휴와 윤 전 대통령 재판으로 숨고르게 들어갔던 여야 집안 싸움도 다시 시작되는 모양새죠. 네, 먼저 민주당에선 돈봉투 사건 무죄를 받은 송영길 전 대표가 오늘 오후 인천시당에 복당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송 전 대표는 민주당이 이재명 정부 성공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는데요. 자신이 5선을 지낸 곳이자 이재명 대통령에게 사실상 양보한 지역구인 인천 계양을 출마 가능성에 대해선 지도부와 상의하겠다며 즉답을 피했습니다. 이 자리에는 박찬대, 김교흥, 허종식 등 전현직 의원들도 참석해 힘을 보탰습니다. 마침 오늘 김남준 청와대 대변인도 사직하고 계양을 출마 의사를 밝힌 것으로 파악됐는데 여당 내에서 어떻게 교통정리가 이뤄질지도 주목됩니다. 특히 명청대전 역학구도와 맞물리는 것도 또 하나의 관전 포인트인데요. 당권파인 이성윤 최고위원회 조작기소 대응특위위원장 임명에 반발한 친명계 의원들이 송 전 대표가 적임자라고 맞서는 일종의 당권파 대항마로 셈법이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친한계가 숙청 정치에 반격에 나섰습니다. 설 연휴 직전 부적절한 SNS를 이유로 당원권 정지 1년 중징계를 받은 배현진 의원이 오늘 아침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낸 건데요. 배 의원은 6.3 지방선거 공천 시기를 앞두고 장동혁 지도부가 서울시당 위원장을 숙청했다며 법치의 힘을 빌려 바로잡고자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당 안팎에서 장동혁 대표에게 배 의원의 징계를 취소해달라는 공개 요구가 이어지고 있지만 장 대표가 절윤을 말하는 세력과 맞설 거라고 선언한 만큼 그 가능성은 희박해 보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조금 전 마감한 증시 속보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코스피가 2.3% 상승해서 5,800선을 뚫었습니다. 5,008.53에 마감해서 사상 최고치를 또 경신했습니다. 네, 삼성전자는 19만 원을 유지하면서 안착을 했고요. SK하이닉스는 6% 급등해서 94만 원대를 안착을 했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반면 0.6% 떨어져서 1,154포인트의 거래를 종료를 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1원 올라서 1,446.6원을 오후 3시 반 기준 기록했습니다. 네, 코스피가 2.3% 상승해 5,808.53에 마감해 사상 최고치를 또 경신했다는 속보 전해드립니다. 자세한 소식은 들어오는 대로 추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이재명 대통령 가덕도 피습 사건 수사와 관련해 경찰이 국회 정보위원회 비공개 회의록 압수수색을 허가했습니다. 국회의장실은 오늘 언론 공지를 통해 이 사건이 주요 정당 대표에 대한 테러 사건으로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특수한 사안이고 국민적 관심이 높아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한다는 취지에서 압수수색을 승낙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소속인 신성범 국회 정보위원장은 앞으로 정보기관이 민감한 정보를 국회와 공유하지 않으면서 정보위원회 보고 수준이 현저히 낮아지게 될 거라며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영장 집행을 허락한 건 결국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이란 것 외에 설명이 불가능하다면서 대한민국 국회의 오점으로 남을 거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단단한 이공계 안전망을 구축해 적어도 돈이 없어서 연구를 멈추는 일은 없도록 만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카이스트 학위 수여식에서 정부는 연구개발 R&D 예산 삭감으로 무너진 연구 생태계를 복원하는 일에 온 힘을 쏟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의 치열한 역사는 위대한 과학기술의 성취로 점철돼 있고 그 중심에 카이스트 인재가 있다며 대전환의 길에 앞장서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금은방 주인이 고객들이 맡긴 금 제품과 금괴 구매 대금 등을 챙겨 도주해서 경찰이 추적에 나섰습니다.
서울해와경찰서는 고객들이 맡긴 귀금속 등을 챙겨 도주한 혐의로 서울 종로구에서 귀금속 상점을 운영하던 50대 A씨를 추적하고 있는 것으로 YTN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A씨는 지난 12일 오후 6시 40분쯤 손님들이 새로운 디자인으로 세공해달라며 맡긴 금 제품과 금괴를 대신 사달라며 고객들이 미리 보낸 현금 등을 챙겨서 달아난 걸로 파악됐습니다. A씨에게 피해를 당했다며 단체 채팅방에 모인 사람들은 30명이 넘는데 이들이 주장한 피해 금액은 근 3천여 돈 규모로 현재 시가로는 26억 원이 넘습니다. 북한의 최고 의사결정 기구이자 최대 정치 행사인 노동당 9차 대회가 개막했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개회사에서 대남 대미 메시지는 내놓지 않았는데 지난 5년간의 성과에 대한 자신감을 드러냈습니다. 이종원 기자입니다. 김정은 동지를 우러러 폭풍 같은 만세 환호성을 터쳐올렸습니다. 북한 노동당 9차 대회는 7천 명이 운집한 가운데 특유의 기립박수와 만세 환호성으로 시작됐습니다. 개막을 알린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개회사는 대내 메시지에 집중됐습니다. 무엇보다 8차 당대회 이후 지난 5년간의 성과에 대한 자신감을 여과 없이 드러냈습니다. 특히 대외 분야가 도드라졌습니다. 대외적으로 보아도 국가의 지위를 불가역적으로 굳건히 다짐으로써 세계 정치 구도와 우리 국가에 미치는 영향 관계에서 커다란 변화를 가져왔으며 경제 부분에서도 일정한 토대와 잠재력을 다졌다고 자평했는데 향후 5년의 절박함도 드러냈습니다. 당대회 집행부는 5년 전 구성해서 절반 넘게 교체됐습니다. 23명이 교체가 되었고요. 대남 인사가 빠져 있다고 보여지는데 이에 대해서는 특별히 평가하지 않겠습니다. 노동당이 모든 국가기관을 영도하는 북한에선 당대회가 최고 의사결정기구로 지난 5년에 대한 평가와 향후 5개년 계획을 결정하는 자리입니다. 이번 당대회 역시 경제와 국방, 대외 정책 등의 순으로 평가와 토론이 수일 동안 진행된 뒤 당 규약 개정과 당 조직 인사가 이어집니다. 폐막을 전후해 이미 준비 정황이 포착된 열병식이나 군중 집회 등도 예상되는데 5년 전 8차 당대회는 8일 동안이나 계속됐습니다. 우리로선 북한이 예고한 핵재래식 병진 정책이나 적대적 두 국가 제도화가 주목되는 부분입니다. 경제 문제가 가장 큰 딜레마일 거다. 기존의 국방력 강화, 경제적 자력갱생, 대외적인 신냉전 외교, 그다음에 대남, 적대적 이익과론, 이 기조는 견지가 될 거고요. 김정은 위원장의 딸 주애가 어떤 방식으로 존재감을 드러낼지도 관심인데 첫날 일정에선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YTN 이종원입니다. 북한 노동당 9차 대회가 개막한 가운데 열병식을 준비하는 정황도 포착됐습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유용원 의원이 전문 업체로부터 받아 공개한 최근 위성 사진을 보면 평양 미림 비행장에는 12,000명가량의 병력이 집결해 예행 연습을 진행 중인 걸로 분석됐습니다. 미림 비행장은 과거에도 북한이 열병식 훈련을 진행해왔던 곳으로 아직 대형 장비의 이동 흔적이 식별되지는 않았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재판부가 무기징역을 선고한 지 약 18시간 만에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고심 끝 입장을 냈습니다. 절윤 메시지 없이 무죄 추정의 원칙을 언급했는데 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기절 초풍할 일이라고 비판하는 등 법여권의 맹공뿐 아니라 국민의힘 내 반발도 이어졌습니다. 여야 대표의 목소리로 정치용 시작합니다. 피고인 윤석열을 무기징역에 처합니다. 안타깝고 참담합니다. 국민의힘은 줄곧 계엄이 곧 내란은 아니라는 입장을 분명히 해왔습니다. 아직 1심 판결입니다. 무죄 추정의 원칙은 누구에게나 예외 없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사과와 절연의 주장을 반복하는 것은 분열의 씨앗을 뿌리는 일입니다. 대통령과의 절연을 앞세워 당을 갈라치게 하는 세력, 단호하게 절연해야 할 대상은 오히려 이들입니다. 기절 초풍할 일입니다. 장동혁 대표는
윤어게인을 넘어서 윤석열 대변인입니까? 윤석열과 장동혁, 윤장 동체입니까? 최소한의 염치도 없고 일반 상식조차 없는 폭언이고 망언이라고 생각합니다. 장동혁 대표가 이끄는 국민의힘, 윤석열 내란 세력들과 함께 국민들의 심판을 피할 길이 없어 보입니다. 제발 정신 차리십시오. 네, 오늘의 정치온 한민수 민주당 의원, 유이동 전 국민의힘 의원 두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 조금 전 SNS에 입장을 냈는데요. 화면 함께 보겠습니다. 12.3 비상계엄은 오직 국가와 국민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결단의 책임은 오롯이 저에게 있는 만큼 다른 군인과 경찰, 공직자들에 대한 핍박은 멈춰주시길 바랍니다. 라고 말을 했고요. 다음 장 보겠습니다. 광장의 재판에서 잠시 숨을 고르며 모든 책임을 짊어지겠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끝이 아닙니다. 이렇게 전해왔는데요. 여기서 항소가 무슨 의미가 있겠나. 잠시 숨을 고른다는 표현이 있긴 한데 항소 포기는 아니라고 조금 전 변호인단이 밝혔거든요. 어떤 의미라고 보십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입장문요. 네. 아무 의미 없죠. 아무 의미 없고 저는 저분이 아직도 저런 망상에 사로잡혀서 여전히 지금 세계의 재판부에서 12.3 위헌적 불법 계엄은 내란으로 규정을 했습니다. 심지어 직위원 재판부도 무기징역을 선고하면서 내란이라고, 국헌문란의 내란이라고 규정을 했거든요. 그러면 최소한 본인으로 인해서 상처받은 국민들 그리고 대한민국에 대해서 사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번에 내놓은 입장문을 보면은 여전히 내란이 구국의 결단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과문을 제대로 보고 저는 좀 소름이 끼쳤습니다. 보면은 조금 전에 소개가 됐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책임, 구국의 결단이었으나 저의 부족함으로 인해 결과적으로 많은 좌절과 고난을 겪게 되는 거에서 사과한다. 예, 사과라는 표현이 있기는 저 얘기는요. 예. 구국의 결단으로 했는데 내가 계엄을 제대로 못해서 성공하지 못해가지고 피해를 준 거에 대해서 사과한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러니까 본인은 계엄을 성공을 하려고 했던 겁니다. 저 소름 끼치지 않습니까? 저는 이미 친위 쿠데타라고 재판부가 명시도 했습니다만 이번 12.3 24년도 12.3 계엄이 성공했다면 대한민국은 지금 나락으로 빠졌을 겁니다. 수많은 희생자가 나오고 수많은 정치인들, 지금 우리 이재명 대통령을 비롯한 모든 수많은 정치인과 당시에 계엄을 막기 위해서 국회로 달려온 민주 시민들이 저는 학살을 당했을 거라고 봅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은 지금 망상으로 특히 윤어게인 세력에 대해서 끝까지 싸우자는 메시지를 여전히 발신하고 있는 겁니다. 저렇게 반성을 하지 않고 정말 재판도 제대로 받지 않고 이런 사람에게 저는 어제 내란 재판 1심에서 사형이 아닌 무기징역을 선고한 것 자체가 저는 국민들의 법감정과 그리고 사법정의에 정면으로 반하고 후퇴한 거라고 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짚었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어제 직위원 재판부가 치밀하게 계획되지 않은 내란이었다. 어설펐다라는 표현을 썼더라고요. 그러면 우발적 살인은 제가 들어봤습니다만 우발적 계엄입니까? 그러면 북한을 향해서 무인기를 보내고 대한민국 국민들 우리 국군 장병들은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간에 계속 도발을 유도했잖아요. 그리고 수차례 김영용 국방부 장관과 그 많은 장성들과 수많은 논의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이게 우발적이고 계획되지 않았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예, 그리고 망상에 사로잡힌 소름 끼치는 사과의 그렇습니다. 메시지였다 이렇게 예. 평가를 하셨습니다. 잠시 속보가 들어와서 전해드리겠습니다. 군경 합동조사 TF에서 밝힌 내용인데요. 북한 무인기 관련 민간인 피의자 가운데 증거인멸의 우려가 큰 주 피의자 A씨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는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북한 무인기 사건의 피의자 오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는 속보인데요.
일반 이적죄와 군사기지법 위반 등의 혐의가 적용이 됐습니다. 사업 목적으로 무인기를 북한 개성시 등에 날렸다고 군경 TF가 밝혔고요. 무인기를 날린 건 총 4번으로 이로 인해서 남북 간의 긴장이 조성됐고 우리 군의 군사사항 노출 등 군사상 이익을 해쳤다는 혐의를 적용받았습니다. 다시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북한 김여정 부부장이 항의했던 내용이죠. 북한 무인기 사건의 피의자 오모 씨에 대해서 군경 TF가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는 속보 전해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들어오는 대로 추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앞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SNS 메시지에 대해서 짚어봤고요. 장동혁 대표가 오늘 아침에 어제 선거 18시간 만에 고심 끝에 입장을 냈는데 절연 메시지가 없었어요. 오히려 윤 어게인을 선언한 것 아니냐 이런 비판까지 나오는 상황인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저는 최소한 어제 송원석 원내대표가 입장을 밝힌 정도의 수준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거보다는 훨씬 더 예상을 뛰어넘는 수준의 지금 발표를 하셔가지고 저도 좀 당황스러운데요. 그 이후에 장동혁 대표가 발표한 이후에 소위 지도부에 계시는 의원님들 또 지도부가 가깝다라고 인정되는 의원님들이 SNS를 통해서 입장을 밝히신 내용을 보니까 또 장동혁 대표는 입장이 사뭇 다른, 결이 굉장히 다른 송원석 원내대표와 결이 같은 충분한 사과, 반성 뭐 이런 내용이 담겨져 있는 글들을 올리셨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지도부 안에서 충분히 조율되고 정리된 상태에서 발표된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후에 어쨌든 하여튼간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앞서서 말씀 주셨습니다만 세 개의 재판부에서 지금 유죄를 이것은 내란으로 인정을 판결을 한 부분이고요. 또 각자의 생각이 있겠습니다만 그 직위원 재판부에서 하신 말씀을 보면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윤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뭐 구국의 결심이고 국가 국민을 위했다라고 말씀을 하실 수는 있지만 성경을 읽는다는 이유로 촛불을 훔쳐서는 안 된다는 말씀, 그 판결문에 그런 내용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비상계엄 선포하는 것은 대통령의 권한이지만 국회에 군대를 보내서 그것을 방해하는 행위는 국헌 문란인 폭동으로 본다라고 목적으로 한 폭동으로 본다라는 판결문이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저희가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또 무죄 추정의 원칙을 이야기를 했지만 물론 맞습니다. 그건 모든 피의자들한테는 그게 재판을 상대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다 적용이 되는 이야기입니다만 이 사건의 특성상 그리고 이 사건이 갖고 있는 시대적인 의미 또 중대성을 봤을 때 이것은 물론 3심까지의 결과를 지켜봐야 되는 거이겠습니다만 매 심마다 우리가 그것에 대한 의미를 내고 판단을 하고 의견을 내는 것이 맞지 않을까 하는 저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앞서 저희가 그래픽도 보여드렸는데요.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윤석열 전 대통령 1심 선고를 두고 무죄 추정의 원칙 등을 언급하자 정청래 대표는 기절초풍할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국민의힘 내외에서도 지금 이런 반발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장동혁 대표가 윤석열 노선을 분명히 했고 보수 재건을 위해서는 윤석열 세력의 숙주 장동혁을 끊어내야 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또 친한계인 박정원 의원은 장동혁 대표 사퇴보다 더 좋은 선거운동 방법이 있으면 제안해달라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런 반응을 장동혁 대표가 예상치 못하진 않았을 것 같아요. 제가 정치를 하기 전에 기자를 좀 했습니다. 오래 해서 정치부 기자를 할 때 주요 정치인들이 지금 무슨 생각을 하나 고민도 하고 기사를 쓰기 위해서도 취재를 위해서 하는데 장동혁이라는 정치인은 정말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도대체 왜 그러면서 오늘 입장 내면서 뭐라고 한지 아세요? 마지막에 가서 선거를 이기겠다고 합니다. 이거 이렇게 해서 선거 이길 수 있을까요? 제가 타당이긴 합니다만은 그래서 결국은 저는 윤석열 씨와 장동혁 대표가 이제는 하나가 된 것 같아요. 완벽하게. 뭐 우리 정청래 대표가 1심 동체까지도 얘기했습니다만 윤장 동체라는 말을 그렇죠, 썼더라고요. 했는데 윤석열 전 대통령에 의한 계몽된 사람이 우리 전체 국민들은 정말 12.3 내란이다. 있어서는 안 될 일이 벌어졌다고 그렇게 강력하게 비판하고 있는데 장동혁 대표만은
완전히 동화된 것 같아요. 그러지 않고는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는 겁니다. 저분이 12.3 1주년이 됐을 때도 민주당을 탓했어요. 그런 다음에 당 안팎으로부터 계속 비판을 받으니까 조금 뭐 계엄은 잘못된 거 아니냐. 최근에는 전환기 씨에게 사람도 보내가지고 뭐 같이 하겠다고 한 적 없다. 이런 식 하다 또 뒤집었잖아요. 결국은 그러면서 오늘 얘기한 것 중에 또 이런 얘기합니다. 윤 어게인 세력에 대해서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제도권 밖에서 싸우는 애국 시민들인가요? 애국 시민들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정상이 아니죠. 이거 비정상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어떻게 정상입니까? 그런데 지금 제1야당을 이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은 작게 보면은 이미 그 전문 용어로 가스라이팅이라는 게 있습니다. 저는 윤석열 씨에 의해서 그리고 지금은 전환길과 고성국 씨에 의해서 이미 지배를 받는 상황까지 온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른 입장을 보내려고 하면은 전환기 씨가 귀국해서도 그렇고 윤석열과 절연하면은 장동혁 너는 우리가 버려버리겠다. 이런 경고를 계속했어요. 그럴 때마다 대통령하고 오찬 자리도 본인이 요구해놓고 영수회담도 1시간 앞두고 취소했잖아요. 그 당시 그 앞서서는 전환기 씨가 어디 거기 가느냐. 가지 말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장동혁 대표 머릿속에는 지방선거 생각은 저는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방선거 이후에 당권 싸움에 이미 몰입해 있고 거기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지금 아주 극렬한 이런 정말 아스팔트 우파들 그런 지지 세력만 규합하면 된다. 그런 생각이 아니고 정말 6.3 지방선거에서 제1야당 대표를 해서 어떤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거나 선거 승리를 조금이라도 이리라도 생각한다면 어떻게 이런 입장을 냅니까? 이미 3개의 재판부에서 내란이라고 확정을 하고 내란 우두머리에게 사형이 안 나왔습니다만 무기징역을 선고한 거 아닙니까? 직위원 판사가 그런데도 저런 입장을 낸다? 이거는 아주 상식 밖의 행동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상이 아니라는 표현은 개인 의견으로 듣도록 좀 하겠습니다. 심한가요? 근데 정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정치인으로서. 네, 개인 의견 들어봤습니다. 그런데 이런 분위기 속에서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당 중앙윤리위원회에 당원권 정지 1년 징계 처분에 대한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오늘 법원에 냈는데요. 먼저 그 목소리 듣고 오시죠. 서울시당 위원장을 숙청하듯이 당내에서 제거하려고 한 자신들이 보위하려고 했던 윤석열 시대와 장동혁 체제에 불편이 된다는 이유로 저를 잘라내려고 했던 그 징계를 대한민국 법치의 힘을 빌려 바로잡고자 합니다. 부당한 징계를 판단한 윤리위에 재심을 신청해봤자 저는 의미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최고위 차원에서 이번 배현진 의원 징계 취소했으면 합니다. 스토킹성 악플러에 대한 대응하는 과정에서 일회성으로 과민 반응을 했다는 점도 고려가 충분히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배현진 의원 같은 경우는 스토킹 테러에 대한 트라우마도 있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배현진 의원에 대한 징계는 결국은 아동 인권과 관련된 문제지 않습니까? 다른 것들은 결국은 이 당원권 정지 1년에 있어서 영향을 미치지 않았습니다. 네, 한동훈 전 대표와 김종혁 전 최고위원에 이은 친한계 인사들에 대한 줄징계. 배현진 의원은 오늘 아침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지금 당 안팎에서는 배현진 의원에 대한 징계를 취소해야 한다 이런 목소리도 나오는데 장동혁 대표의 앞선 인터뷰 내용을 보면 전혀 그럴 가능성은 없어 보이죠? 네, 어제 오후 잠시 어떤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하는 과정에서 한번 생각해 보겠다는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다고 그런 이야기는 있었습니다만 지금 흐름을 봐서는 그게 용이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근데 지금 사실은 이제 정치권에 있는 분들이 정치에 고관여돼 있고 현상에 굉장히 몰입되다 보니까 작은 사안 하나하나에 이유를 달고 그것이 옳으니 그러니 시시비비를 가리는데 일반적으로 자신들의 삶이 하루가 바쁜 일반 시민들 입장에서는 그런 사사건건 문제에 대한 시비보다는 전체적인 느낌, 전체적인 이미지, 방향, 분위기 이런 것들을 살펴보시는데 일반 국민들을 만나게 되면 특히 이번 설 명절을 거치면서 일반 국민들을 만나게 되면 주시는 말씀이 저희 당과 관련된 문제는
야당이면 야당답게 여당과 논리적으로 치열하게 잘 싸우는 모습을 보여줘야지 당내 이런 화합도 하나 못하면 그게 어떻게 제1야당으로서의 역할을 우리가 기대할 수 있겠니라는 말씀들을 정말 많이 들었거든요. 지금 이 문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는 정치를 하는 곳이지 C12비를 가리면서 뭐 이렇게 옳고 그름을 따지는 곳이 아닌데 그것을 넘어서지 못하고 지금 자꾸 뭐 매사를 윤리위에서 해결을 하고 또 이것을 또 재판에 법원에 가지고 가고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되면서 저희 당은 더 조각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갖고 있습니다. 예, 결국 배원진 의원에 대한 징계 법원으로 가게 됐습니다. 가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결과를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키워드로 가서 민주당 이야기로 이어가겠습니다. 돈봉투 사건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송영길 전 대표가 오늘 민주당 복당을 신청했습니다. 자신의 정치적 기반이자 이재명 대통령의 지역구였던 인천 계양을로 주소도 옮겼는데요. 정치권 안팎에서는 대통령의 사람들끼리 내부 경쟁에 돌입했다는 말이 나옵니다. 저 송영길은 다음 총선에 출마하지 않겠습니다. 저 자신부터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고 이재명 정부 탄생의 마중물이 되겠습니다. 송영길 대표님 전에도 발목 다쳐가지고 발목 투혼 선거운동 하셨는데 빨리 회복돼서 우리 복귀해달라고 격려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2심 나온 이후에 이재명 대통령이 연락이 왔습니까? 당연히 고생했다고 전화가 왔습니다. 대통령과 저의 관계가 정말 3년 동안 이 고생을 겪었는데 그런데 이 지역 출마설이 불거지던 또 한 명의 대통령의 사람, 김남준 청와대 대변인은 지난해 지역구 교회에서 대통령과 함께 성탄 예배를 드리기도 했는데 조금 전 사의를 표명해 출마에 무게가 더욱 실리고 있습니다. 이사는 가셨어요? 저요? 네. 아직 이사는 못 갔어요. 이사를 가야 텐데요. 집은 구해놨는데. 집은 구하셨습니까? 이 정도까지만. 아무래도 계양 쪽이라고 봐야 되겠죠? 뭐 지금 직무에 충실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앵무새처럼 반복했습니다. 네, 대통령의 지역구였던 인천 계양을이 송영길 전 대표 복당으로 아주 핫해졌습니다. 주소지도 이제 인천 계양을로 옮긴 것인데 그럼 이제 출마가 어떻게 되는 거죠? 그 송영길 전 대표께서 서울시장을 출마하면서 지난 지방선거 때 서울로 주소지를 옮겼던 걸로 알고 용산으로 있습니다. 옮겨졌죠. 그리고 탈당할 때 서울시당을 통해서 탈당했기 때문에요. 오늘 아마 인천시당을 통해서 복당 신청을 했지만 절차는 뭐 서울시당으로 와서 이제 복당 절차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있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직전에 김남준 대변인 두 분 다 저랑 뭐 친합니다. 근데 김남준 대변인도 사표를 내고 아마 기자분들에게 이제 계양을에 출마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 언론이나 또 뭐 상대 쪽에서는 뭐 대통령과 가까운 분들이 또 한 지역을 놓고 혹시 갈등이 빚어지지 않을까 그런 일 없을 겁니다. 없을 거고 왜냐하면요 송영길 대표께서 일단 그 무죄가 나온 다음에 우리 민주당의 당 대표도 하시고 오선 의원에다가 인천시장도 지내지 않으셨습니까? 선당 후사의 자세로 당 지도부와 여러 가지 협의하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저는 두 분 다 어떤 저희들이 이번 6.3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국회의원 보궐선거 아닙니까? 이건 압승을 해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개인보다도 정말 당을 위해서 그리고 그 이상은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선거 승리를 위해서 두 분 다 거의 목표를 두고 움직일 거기 때문에 일각에서 생각하는 것처럼 그러기를 바라는 사람들도 또 있잖아요. 조금 시끄러워지길 민주당이 그런 일은 없을 거고 저희들은 오로지 선거 승리를 위해서 잘 협의가 되고 논의가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해 봅니다. 예, 협의가 된다는 건 둘 중에 한 명이 다른 지역구로 출마할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이실까요? 지금 빠르죠. 그런 논의 자체를 하는 건 빠르고요. 네. 지금 뭐 일각에서는 박찬대 의원이 인천시장에 출마하면 그 지역구인 이제 인천 연수갑 이쪽으로 한 명이 옮길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그런 얘기들이 뭐 언론도 하고 뭐 그 지역 정가에서는 이런저런 관측들이 있는 것 같은데요. 현재로서는 좀 빠른 얘기들이고 모든 부분들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민주당이 이 6.3 지방선거와 같이 치러지는 보궐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거기에서 어떻게 하면은 저희 선거 전략이 가장 좋을까, 유리할까 이런 거 톤을 이런 전반적인 전략을 놓고 논의하기 때문에요. 지금 현재로서는 다 그냥 설왕설래하는 거지
정해진 건 전혀 없습니다. 예, 대통령 측근, 대통령 복심들이 지금 저마다 출사표를 던지고 있는데요.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유시민 작가가 최근 이재명 대통령 공소 취소 모임을 겨냥해서 이상한 모임이라고 비판한 것에 대해서 민주당 일각에서는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있다는 경고 목소리도 나왔는데요. 우선 들어보시죠. 거기 드신 분들 빨리 나오세요. 뭐 그 이상한 모임에 왜 들어가서 많은 사람들이 미친 것 같은 짓을 하면 그 사람들이 미쳤거나 제가 미쳤거나 둘 다 미쳤을 수도 있지만 제가 미친 것 같지는 않아요. 공소 취소 모임, 공취모 소속 의원들은 유시민 작가의 말을 듣고 귀를 의심했다. 당신이 말하는 미친 짓이 무엇인지 묻고 싶다며 불쾌감을 드러냈습니다. 조작 기소에 대해서 윤석열 정치검찰의 검찰 독재의 결과물이고 쓰레기이기 때문에 이건 폐기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네, 유시민 작가가 이재명 대통령 공소 취소 모임, 이른바 공취모에 대해서 미친 짓이라며 비판한 것에 대해서 지금 민주당 내부가 시끄러워지고 있습니다. 최현일 작가가 습관처럼 미친다 이런 표현을 쓴다고 비판을 했던데 이 논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미친 짓이라는 표현을 잘 안 쓰는 사람이니까 제가 이야기하면 습관적인 건 아닐 것 같은데요. 제가 봐도 미친 짓이죠. 저게 대통령이 지금 이미 재판이 진행되고 있고 일부에 대해서는 2심까지 형을 받은 것을 공소 취소를 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그리고 국회의원들이라면 그것들을 당 내에 붙여서 유시민 작가를 제가 뭐 평상시에 뭐 그렇게 뭐 많은 사안에 대해서 동의하는 거는 아닙니다만 이 사안에서만큼은 저는 유시민 작가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거든요. 국회의원들이라면 그것들을 원내에서 또 집권 여당, 슈퍼 집권 여당이니까 그 안에서 논의를 하고 의총에서 의결을 하고 당론으로 결정을 하고 그렇게 해서 공소를 취소하는 게 우리의 당론이다라고 얘기하는 건 모르겠는데 뭐 한 70여 명 됩니까? 이런 숫자의 의원들이 모이셔가지고 당내에 또 다른 당을 만들고 이것은 정치적인 목적으로 이것을 명분을 사용하는 것뿐이지 내용은 이미 정치권에 있는 사람들은 다 간파하는 거거든요. 저게 또 다른 정치 세력화하겠다라는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모임이죠. 그러니까 유시민 작가가 아무리 같은 당, 같은 진영에 있는 분들이더라도 저거는 진짜 미친 짓 아니면 할 수 없는 짓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이유가 그거일 겁니다. 예, 이재명 대통령 공소 취소 모임에 민주당 의원 한 87명 정도가 모인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유시민 작가가 뭐 비판은 할 수 있지만 굳이 미친 짓이라는 이런 격한 표현을 썼다는 건 이게 공론화되길 바라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뭐 그 인터뷰 과정에서 저런 표현이 나온 것 같은데요. 좀 본질을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 정권이죠. 윤석열 지금 뭐 1심에서 무기징역을 받은 윤석열 씨가 대통령할 때 그 정치 검찰,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이죠. 한마디로 규정을 하면 그 독재 정권에서 지금 앞서서 저희들이 얘기했던 송영길 전 대표도 그렇고 정말 많은 분들이 정치 검찰에 의해서 피해를 보고 시달림을 받았습니다. 그 대표적인 분이 지금 대통령이신 우리 이재명 대통령님이시죠. 표적 수사, 조작 기소. 이제는 우리 국민 대다수가 거기에 대해서 다 동의할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바로 잡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 의원들이 모였다고 해서 글쎄요, 이걸 무슨 개파 모임으로 처음에는 보는 얘기도 있었습니다. 근데 친명계 모임으로 보는 시각도 근데 있었다. 그 안에 이런 보면은 거죠? 예, 그렇죠. 그러면 그건 아니고 뜻을 같이 하는 분들이 다 모여 있는데요. 저는 이 공소 취소 모임이 국정조사를 추진하기 위한 목표가 있습니다. 그러면 의원들은 뭐 이번 공소 취소모와 국정조사 추진한 모임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모임을 가지고 거기서 목적을 위해서 같이 행동을 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정조사를 하고 저는 필요하다면은 그 이상의 조치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바로 잡을 건 바로 잡아 나가는 게 이걸 꼭 이재명 대통령님 한 분을 위해서입니까? 우리 대한민국의 법 질서와 이런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꼭 유지돼야 할 부분들이 있는 겁니다. 저는 정치검찰에 의해서 기소권, 수사권 남발돼가지고 얼마나 많은 국민들도 피해를 보고 있습니까? 바로잡을 일은 바로 잡아야 된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공소 취소 모임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신 건데 그렇다면 유시민 작가의 이런 비판은 좀 격했다, 과했다 이렇게 보십니까? 저는 뭐 그 앞뒤 맥락은 제가 다 보지 않았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 유 작가께서 판단하는 모임이 있을 텐데 다소 오해하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이 모임이 발족했을 때 여러 언론들이 뭐 당내
이번에 세력화하는 거 아닌가 네. 이런 의심도 하고 무슨 뭐 누구에 대한 반대 모임이다 이런 평가들도 있었잖아요. 네. 근데 사실상 그 명단을 보고 나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좀 오해가 있지 않았나는 생각을 해봅니다. 당내 계파 갈등은 아니다 이렇게 그렇습니다. 말씀 주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최근 사직 의사를 밝힌 충주맨 김선태 주무관이 청와대를 방문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그 거취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갑자기 김 주무관이 청와대를 방문한 이유가 뭘지 과거 유튜브부터 보시죠. 재명 형님, 충주시 예산 좀 많이 부탁드립니다. 철도도 놔주시고 우리 소외 지역 좀 많이 챙겨주십시오. 특유의 B급 감성으로 구독자를 거의 100만 명까지 끌어모았지만 이 충주맨이 사직 의사를 밝힌 뒤 구독자가 급감했는데요. 이후 후임 주무관이 올린 이 눈물의 추노 패러디 영상이 조회수 350만 회 이상 대박을 터뜨리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충주맨이 청와대를 방문한 사실이 알려지며 청와대가 디지털 소통 비서관실 등 보직을 제안했다는 추측성 보도가 나왔는데 청와대는 이를 부인했습니다. 충주시 김선태 주무관님 관련한 청와대에서 그 디지털 소통 비서관 자리를 두고 면접을 봤다 뭐 이런 내용의 보도가 있어서 네, 사실과는 다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인사 관련 내용이어서 구체적인 내용들을 확인해 드리기 어려운 점 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충주맨 별칭으로 유명했던 김선태 주무관 갑자기 청와대에 갔다고 해서 화제가 됐는데 누가 불러서 왜 갔을까요? 뭐 저는 누가 불러서 왜 갔는지는 들었는데요. 그거를 알려주시죠. 방금 저 대변인께서 그건 사실과 다르다고 얘기를 하니까 저는 대변인 그 김남준 대변인하고는 좀 다르게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제가 사실이 정확하게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하여튼간 김선태 주무관 같은 경우에는 뭐 공공기관의 홍보의 패러다임을 한번 바꾼 분이고 그리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많은 분들이 그 역량을 인정하는 부분이어서 저는 청와대에 가서 일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건 그 청와대를 위해서도 좋은 일 아닐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사실은 지금 뭐 김선태 주무관이 했던 그 홍보의 방식이라는 게 B급 감성을 강조하는 거였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아무리 역량이 뛰어나서 청와대에서 프로포즈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분의 역량이 청와대라는 공간 안에서 얼마나 펼쳐질 수 있을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김 주무관 스스로도 좀 고민하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충주시정과 청와대는 또 네. 이제 규격이 다르기 때문에 좀 다른 그렇습니다. 부분이 있을 수 있다. 그런데 김남군 적 비서관 사태로 지금 디지털 소통 비서관이 공석이잖아요. 그래서 이 자리를 제안받은 것 아니냐 이런 추측성 보도가 나왔는데 일단 청와대는 아니라고 했어요. 뭐 들은 거 있으십니까? 저도 뭐 확인을 안 해봤습니다만, 근데 김남국 전 비서관이 있던 자리는 1급 자리일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 김선태 주무관님 같은 경우는 6급 보직을 했던 거기 때문에 만약 1급 자리 가면은 그건 엄청난 파격이죠. 그래서 그런 자리까지 제안이 됐었을까 저는 뭐 그런 생각하지는 않고요. 또 김남준 대변인이 거기는 사실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근데 저는 유 의원님 말씀처럼 이 작은 기초단체장에서 이렇게 기발한 아이디어로 그 톡톡 튀는 영상을 만들고 올리니까 충주가 정말 유명해졌지 않습니까? 그렇죠. 충주 전체 인구가 한 20만 명 된다고 그래요. 근데 그 유튜브 가입자 수가 제가 부럽더라고요. 예, 100만 가까운. 명이 넘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런 기발한 아이디어 있는 분들은 저는 뭐 청와대가 뭐 들어갈 수 있으면 들어갈 수도 있는 거고요. 아니면 어딜 가서라도 좀 봉사하고 국민을 위해서 하는 자리에 좀 발탁되고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충주맨 김선태 주무관이 청와대에 왜 갔을지 저도 궁금해집니다. 속보가 들어오면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치원 한민수 민주당 의원, 유이동 전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코스피가 미국 증시 약세에도 2% 넘게 상승하며 사상 처음으로 5,800선을 돌파했습니다. 특히 SK하이닉스는 장중 95만 원까지 치솟으며 지수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자세한 증시 상황 취재기자 연결해 들어보겠습니다. 손효정 기자, 오늘 코스피가 또 한 번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죠? 네, 코스피는 개장 직후 5,700선을 넘어선 뒤 오름폭을 확대했습니다. 장 막판까지 2% 넘는 상승세를 기록하며 5,808포인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어제 처음 5,600선을 넘어선 지 하루 만에 100포인트 넘게 급등하면서 사상 최고치를 또 갈아치운 겁니다. 개인과 외국인이 각각 9,800억 원, 7,400억 원 순매도했지만 기관이 1조 6천억 원 넘게 순매수하며 상승장을 이끌었습니다. 반도체 투톱도 우선 강세로 마무리했는데요. 특히 SK하이닉스는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블랙록이 지분 5%를 보유했던 공시에 장중 6% 급등하며 95만 원까지 올랐습니다. 오늘 코스피 상승분 50포인트가량은 SK하이닉스의 몫이었습니다. 삼성전자는 약세를 기록하다가 강보합으로 돌아서 19만 원을 지켰습니다. 이 밖에 원전과 방산, 보험 종목도 크게 상승했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외국인의 매도에 0.6% 떨어진 1,154포인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지난밤 미국 증시는 인공지능 투자 심리 위축에 더해 미국과 이란의 전쟁 가능성이 불거지면서 약세로 마감했는데요. 하지만 코스피는 기관 매수세에 힘입어 글로벌 증시 가운데 홀로 상승 흐름을 유지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지정학적 우려가 커지면서 소폭 올랐습니다. 장 초반 1,450원대까지 상승했다가 1,446원으로 주간 거래를 마쳤습니다. 지금까지 한국거래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정부가 다주택자에 대한 압박 강도를 높이는 가운데 서울 아파트 값은 54주 연속 상승했습니다. 다만 상승폭은 3주 연속 줄었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최도희 기자, 이번 주 서울 아파트값 얼마나 오른 겁니까? 네, 한국부동산원이 2월 셋째 주 전국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을 조사한 결과 서울 아파트 값은 0.15% 올랐습니다. 서울 아파트 값은 54주 연속 오름세를 이어갔지만 상승폭은 3주 연속 축소됐는데요. 자치구별로는 성동, 강서구가 0.29% 올라 가장 많이 올랐고 이어 광진, 관악, 성북구가 나란히 0.27% 올랐습니다. 특히 그간 서울 아파트값 상승을 이끌었던 강남 3구의 상승률이 서울 평균을 밑돌았는데요. 강남구는 0.01% 오르며 사실상 보합권에 가까웠고 서초구도 0.05% 상승하며 한 주 전보다 상승폭이 줄었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부동산원은 명절 연휴 영향으로 매수 문의는 줄었다면서도 대단지, 역세권, 학군지 그리고 재건축 추진 단지를 중심으로 수요가 집중돼 서울 전체가 상승했다고 평가했는데요. 경기 지역의 경우엔 용인 수지구가 0.55% 오르며 10주 연속 전국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고 과천은 0.03% 하락하며 하락 전환하는 등 엇갈린 흐름을 보였습니다. 경기 지역 아파트 값은 0.08% 상승하며 한 주 전보다 상승폭이 줄었습니다. 지방 아파트 값은 0.02% 올랐고 전국 아파트 값은 0.06% 상승했습니다. 지금까지 경제부에서 YTN 최두입니다. 네, 조금 전 들어온 국회발 속보 전해드리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3차 상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했다는 소식입니다. 다음 주 본회의 처리를 목표로 속도를 내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3차 상법 개정안은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골자로 하고 처분 유예 기간도 기존 18개월에서 1년으로 축소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전해드리면 3차 상법 개정안 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를 했습니다. 다음 주 본회의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는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골자로 한 상법 개정안. 자세한 내용은 저희가 더 들어오는 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집값 잡기에 나선 이재명 대통령이 기존 다주택의 대출 연장이나 대환 대출도 신규 다주택에 대한 대출 규제와 동일해야 공평하지 않겠느냐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SNS에 금융당국이 임대사업자 대출 만기 연장 시 임대소득 대비 이자 상환 비율인 RTI 규제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는 취지의 기사를 올린 뒤 왜 RTI 규제만 검토하느냐며 이같이 적었습니다. 이어 대출 연장이나 대환 대출은 본질적으로 신규 대출과 다르지 않다며
일거의 대출을 완전히 해소하는 게 충격이 크다면 1년 내 50%나 2년 내 100% 해소처럼 최소한의 기간을 두고 점진적으로 시행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신규 다주택 대출 규제 내용 보고와 기존 다주택에 대한 대출 연장과 대환 현황, 이에 대한 확실한 규제 방안 검토를 내각과 비서실에 지시했다고 공개했습니다. 강북 모텔 연쇄 살인을 수사하는 경찰이 20대 여성 피의자에 대해 살인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 송치했습니다. 여성은 첫 범행 이후 챗 GPT를 통해 수면제 위험성을 검색해 본 걸로 수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사건 내용 정리해 보겠습니다. 배민혁 기자, 모텔 연쇄살인 사건의 피의자가 송치됐죠? 네, 서울 강북경찰서는 어제 살인 등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 김모 씨를 구속 송치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이달 초까지 남성 3명에게 약이 든 음료를 건네 2명을 숨지게 하고 1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최초 범행은 지난해 12월 14일로 경기 남양주시에 있는 카페에서 김 씨가 준 약이 든 음료를 마신 남성이 이틀 동안 의식을 잃었습니다. 이후 지난달 28일과 지난 9일에는 서울 강북구에 있는 모텔에서 김 씨와 머물던 남성들이 약이 든 음료를 마시고 잇따라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네, 김 씨가 음료에 약물을 탄 이유가 뭡니까? 네, 국가수 부검 결과 수면 유도제와 유사한 성분을 가진 벤조디아제핀계의 약물이 검출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 씨는 경찰 조사에서 자신이 정신과에서 처방받은 수면제를 숙취해소제에 탔다고 진술했는데요. 피해 남성들과 의견 충돌이 생겨 상대방을 재우려고 약을 탄 음료를 먹였다는 게 김 씨 주장입니다. 김 씨는 수사 과정에서 이 같은 주장을 반복하며 피해자들이 사망할 줄은 몰랐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네, 살해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하는 것 같은데 자신의 행동이 위험한 것을 충분히 인지한 정황이 포착됐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12월 첫 범행 이후 챗 GPT에 수면제 과량과 술을 마시면 어떻게 되는지 등을 수차례 검색한 것으로 YTN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해당 질문에 챗 GPT는 매우 위험하다, 자칫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답변을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사망한 피해자들을 만나기 전에 약물의 위험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는 정황이 포렌식 결과 드러난 겁니다. 김 씨는 또 경찰 조사에서 약을 처방받는 과정에서도 술과 함께 복용하면 위험하다는 설명을 들었다고 진술한 것으로도 확인됐습니다. 네, 경찰은 결국 김 씨에게 살인의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한 거죠? 맞습니다. 지난 10일 경찰이 김 씨를 긴급 체포할 당시 적용했던 죄명 상해치사입니다. 상해치사죄는 사람의 신체를 다치게 사망에 이르게 할 때 적용되는데 사망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는 점에서 살인죄와는 구별됩니다. 하지만 김 씨가 챗 GPT 검색과 약 처방 당시 들은 설명 등을 통해 피해자들이 숨질 수도 있다는 것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다는 게 경찰의 판단입니다. 그런데도 김 씨가 최초 범행 이후 약물을 2배 늘렸다고 진술한 점 등을 바탕으로 경찰은 송치 단계에서 죄명을 변경해 살인죄를 적용했습니다. 다만 아직 정확한 범행 동기는 계속 수사 중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경찰은 재우려고 했을 뿐 숨질 줄은 몰랐다는 김 씨의 주장, 논리적이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정확한 범행 동기를 수사하기 위해 얼마 전 사이코패스 검사를 진행했는데 이르면 다음 주쯤 결과가 나오는 대로 검찰에 추가 송부할 예정입니다. 이뿐 아니라 경찰은 김 씨 휴대전화 등 포렌식 결과를 바탕으로 피해를 입은 남성이 더 있지는 않은지 여죄 부분에 대한 수사도 이어가고 있습니다. 검찰 역시 남은 구속기한 동안 김 씨의 범행 동기 등을 집중적으로 수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배민혁입니다. 금은방 주인이 고객들이 맡긴 금제품과 금괴 구매 대금 등을 챙겨 도주해 경찰이 추적에 나섰습니다. 서울해와경찰서는 고객들이 맡긴 귀금속 등을 챙겨 도주한 혐의로 서울 종로구에서 귀금속 상점을 운영하던 50대 A씨를 추적하고 있는 것으로 YTN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A씨는 지난 12일 오후 6시 40분쯤 손님들이 새로운 디자인으로 제공해달라며 맡긴 금제품과 금괴를 대신 사달라며 고객들이 미리 보낸 현금 등을 챙겨 달아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A씨에게 피해를 당했다며 단체 채팅방에 모인 사람들은 30명이 넘는데 이들이 주장한 피해 금액은 금 3천여 돈 규모로 현재 시가로 26억 원이 넘습니다. BTS가 하이브와 민희진 전 대표 간 재판에서 자신과 민 전 대표의 대화가 증거로 제출된 것과 관련해 자신의 동의가 없어 매우 당황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B는 법원이 자신과 민 전 대표의 카카오톡 대화를 증거자료로 받아들였다는 기사 내용을 자신의 SNS에 올리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또 해당 대화는 지인으로서 공감하며 나눈 사적인 일상 대화의 일부일 뿐이라며 어느 한쪽의 편에 서려는 의도가 전혀 없다고 확대 해석을 경계했습니다. 하이브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의 풋옵션 행사에 따른 주식 매매 대금 255억 원을 지급하라는 1심 판결을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앞서 지난 12일 1심 재판부는 재작년 1월 민 전 대표의 풋옵션 행사 당시에도 주주 간 계약이 유효했다고 판단, 하이브가 민 전 대표에게 255억 원가량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서울대공원에서 멸종위기 야생동물 1급인 시베리아 호랑이 미호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서울대공원은 설 연휴 마지막 날인 지난 18일 미호와 갑작스러운 이별을 맞이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원 측은 다른 호랑이 개체인 금강과 투쟁이 발생한 끝에 미호가 우리 곁을 떠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주말 낮 기온이 17도까지 오를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기후위기로 기온이 점차 오르면서 올해 봄꽃 개화도 평년보다 최대 8일가량 빨라질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민간 기상업체 웨더아이는 올해 개나리가 서귀포에서 평년보다 이틀 빠른 3월 14일, 서울에서는 사흘 빠른 3월 25일에 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진달래도 평년보다 2에서 7일가량 앞당겨져 서귀포는 3월 18일, 서울은 3월 22일에 개화할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온화한 날씨 속에 산불 위험이 커지고 있습니다. 대기가 점차 메마르면서 건조특보가 확대된 가운데 강풍까지 예보되면서 이번 주말 대형 산불로 번지기 쉬운 조건이 갖춰진 건데요. 김민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어둠이 내려앉은 산 능선을 따라 붉은 불길이 길게 번집니다. 날이 밝은 뒤에도 불은 쉽게 잦아들지 않았고 헬기들이 연신 물을 쏟아부으며 진화에 나섰습니다. 지난 7일 경북 경주에서 발생한 산불입니다. 강풍을 타고 빠르게 번지며 산불 대응 1단계가 발령됐고 20시간 넘는 사투 끝에 겨우 불길을 잡았습니다. 이번 주말 또다시 산불 위험을 키우는 기상 조건이 만들어졌습니다. 영남을 넘어 강원 동해안과 충청, 호남에도 건조특보가 확대된 가운데 전국적으로 순간 풍속이 초속 15에서 20m에 달하는 강풍이 예보됐기 때문입니다. 현재 영남 일부 지역은 산불 위험 지수 높은 단계가 일주일 이상 이어지고 있고 위험 지역도 점차 늘어나고 있어 산불 위험이 상당히 높은 상황입니다. 특히 영남 지역은 올해 누적 강수량이 0.9mm로 평년의 1.7% 수준에 불과합니다. 지난해 12월 이후 건조특보가 내려진 날도 56일로 2달이 육박해 산불에 특히 취약한 상황입니다. 땅이 바짝 말라있는 상황에서 강풍이 더해지면 산불은 순식간에 걷잡을 수 없이 번질 수 있습니다. 산림과학원은 작은 불씨 하나가 대형 재난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이번 주말 각별한 경각심이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YTN 김민경입니다. 아파트 창가에 생선을 말리는 세대가 있다는 글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왔습니다. 화면 함께 보시죠. 자, 보시는 것처럼 아파트 창가에 생선 10여 마리가 주렁주렁 매달려 있습니다. 보기에도 좀 그렇지만 일단 주변에 냄새가 심하진 않을까 우려가 되는데요. 실제 피해를 봤다는 이웃이 며칠 전 이 사진과 함께 온라인 커뮤니티에 보소글을 올렸습니다. 자세히 보시겠습니다. 자, 글쓴이는 환기를 위해 창문을 열었다가 참기 힘든 냄새를 맡았다고 합니다. 이후 밖에서 집을 올려다 봤더니 윗집 베란다에서 생선을 말리고 있었다는 건데요. 사진을 찍은 뒤 관리사무소에 보내며 조심스레 치워달라고 요청했는데 경비가 위층에 방문을 하자 이런 것까지 문제를 삼느냐며 욕설과 함께 그냥 놔둬라는 소리가 들렸다고 말했습니다. 또 위층 주민이 평소 새벽에 청소를 하며 쿵쿵거리질 않나 관리실에 부탁해 주의를 요구하면 일부러 더 뛰어다닌다고 주장을 하며 스트레스를 호소했습니다. 과거 아파트 베란다에 삼겹살 굽기나 흡연을 둘러싼 논쟁과 유사해 보이기도 하는데요. 공동주택의 경우 이웃을 향한 배려를 우선한다면 이런 다툼이 줄어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가성비 점심 메뉴로 꼽히던 햄버거 가격이 들썩이고 있습니다. 맥도날드와 버거킹이 고환율 등 원자재 가격 상승을 이유로 가격 인상에 나서면서 일부 세트 메뉴가 10,000원에 육박하게 됐는데요. 비교적 저렴한 메뉴였던 햄버거 가격이 오르면서 외식 물가의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동건 기자입니다. 햄버거 업체 매출 1위인 맥도날드가 오늘부터 일부 메뉴 가격을 평균 2.4% 인상했습니다. 빅맥과 불고기 버거 등 버거 단품이 200원 올랐고 빅맥 세트도 7,600원으로 200원 인상됐습니다. 감자튀김과 탄산음료도 각각 100원씩 올랐습니다. 버거킹도 지난 12일부터 가격을 올렸습니다. 버거 단품이 200원씩 올라 와퍼가 7,400원이 됐고 세트 가격은 9,600원으로 10,000원에 육박합니다. 맥도날드와 버거킹은 지난해 3월과 1월에 이어 각각 11개월, 13개월 만에 나란히 가격 인상에 나섰습니다. 원재료 가격 상승과 인건비 부담, 고환율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는 설명입니다. 비교적 부담 없이 먹을 수 있는 메뉴인 햄버거마저 10,000원대에 다가서면서 소비자들의 부담도 커지고 있습니다. 다른 거에 비해 햄버거가 싼 편이라서 많이 찾았었는데 오른다고 하면 좀 부담이 될 것 같기는 해요. 한편 롯데리아는 현재 가격 인상을 논의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햄버거 가격 인상이 다른 품목으로 번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외식처럼 소비자들이 자주 접하는 품목의 가격이 오르면 물가 상승을 더 강하게 체감하게 됩니다. 이런 체감은 앞으로도 가격이 더 오를 것이라는 기대를 만들고 이는 기업의 추가 가격 인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전한 고환율 부담도 변수입니다. 밀가루와 원당 등 가공식품 원료 대부분이 수입산이어서 가격 인상이 가공식품 전반으로 확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햄버거 프랜차이즈 업체의 이딴 가격 인상이 또 다른 물가 상승의 신호탄으로 작용하지는 않을지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YTN 오동건입니다. 65세 이상 노인이 도시철도를 무료로 이용하면서 생기는 운영사의 운임 손실을 정부가 지원해야 한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됩니다. 초고령화 사회에 접어들면서 재정 상황이 한계에 다다랐다는 게 도시철도 운영사의 주장입니다. 차상은 기자입니다. 도시철도 역사가 승객으로 북적입니다. 상당수는 요금을 내지 않는 65세 이상 노인입니다. 집 있으면은 아무래도 뭐 건강이 안 좋고 하니까 지하철 타고 밖에 나가가 바람 한번 쐬고 들어오면 건강이 좋죠. 뭐. 지난 1984년 노인복지법 시행령에 따라 65세 이상이면 도시철도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40년이 훌쩍 넘은 교통복지인데 비용은 도시철도 운영사가 모두 떠맡았습니다. 이게 운영사의 큰 부담이 돼 재정은 갈수록 악화하는 상황입니다. 서울과 부산 등 6개 지역 도시철도 운영사가 한자리에 모여 한 목소리로 국비 지원을 요청하게 된 이유입니다. 무임 수송에 따른 손실이 이제는 지자체 또 도시철도 운영기관이 감당하기에는 턱없이 현재 감당이 어렵다 하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정부가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주장의 근거로 운영사들은 제도 도입 당시와 비교가 안 되게 는 노인 인구 비율을 꼽습니다. 당시 65세 이상 비율은 4.1%에 불과했지만 지난해에는 20%를 넘어서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했습니다. 요금을 내지 않고 타는 승객이 꾸준히 늘면서 2024년 전국 도시철도의 무임수송 손실액은 7,200억 원, 단기 순손실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국가 사무가 명백하며 특히 국가가 법으로 강제 지방정부의 거부권, 조정권 없는 사무는 고유 사무가 아님을 명확하게 하겠습니다. 시설 노후에 따른 비용은 갈수록 증가하는데 적자 상황은 나아지지 않다 보니 승객 안전에 투자할 예산이 부족하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국비 지원 요구가 수년째 이어지고 있지만 정부는 도시철도는 지방 사무라며 손실도 지자체 책임이라는 입장만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운영사들은 이번 지방선거를 계기 삼아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공론화하겠다는 방침입니다. YTN 차상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과의 핵 협상에서 합의를 이루지 못하면 나쁜 일이 일어날 거라며 앞으로 열흘을 시한으로 제시했습니다. 또 가자지구 재건을 위한 원조 자금 모금에 한국도 참여할 거라고 언급했습니다. 워싱턴 신윤정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가자지구를 넘어 전 세계 분쟁을 끝내겠다며 만든 평화위원회.
평화를 내건 첫 회의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에 대한 군사 공격 가능성을 경고했습니다. 이란을 향해 의미 있는 합의를 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나쁜 일이 벌어질 것이라고 압박한 겁니다. 열흘을 시한으로 제시한 뒤 지난해 6월 미군의 이란 핵시설 폭격에서 한 걸음 더 나갈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If it doesn't happen, it doesn't happen. But bad things will happen if it doesn't. So now we may have to take it a step further, or we may not. 이번 발언은 핵시설을 정밀 타격한 지난해보다 공격 범위가 확대될 수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실제로 미군은 중동의 이라크 침공 이후 최대 규모 군사력을 집결시켜 공격 태세를 과시하고 있습니다. 일촉즉발의 긴장 속에 트럼프 대통령은 회의에 참석한 각국 관계자들 앞에서 평화보다 중요한 것도 저렴한 것도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가자 지구 재건을 위해 평화위에 참여하는 9개국이 70억 달러, 우리 돈 10조 원 이상을 기부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일본이 원조 자금 모금 행사를 열기로 했다며 한국 등이 참여할 거라고 소개했습니다. Be attended by other nations in the region, including South Korea, the Philippines, Singapore, and others. And I know that China is going to be involved. 인도네시아 등 5개국은 가자 과도기 치안 유지를 위한 국제 안정 화군을 파병하는 방안도 나왔습니다.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무장 해제를 끌어낼 해법은 빠진 채 가자 지구 청사진만 제시되면서 실제 이행 여부는 여전히 미지수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워싱턴에서 YTN 신윤정입니다.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이 열흘의 협상 시한을 제시했지만 이번 주말 이란에 대한 기습 공격이 이루어질 거란 관측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이미 이라크전 이후 최대 규모의 미군 전력이 이란 주변에 집결한 상태입니다. 권준기 기자입니다. 지난해 6월 이란 핵시설을 공습한 한밤의 망치 작전. 워싱턴 시간으로 토요일 밤 8시, 이란 시간으로는 일요일 새벽 3시에 기습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미국 본토에서 B-2 폭격기 7대를 이란으로 날려 핵시설을 정밀 타격한 겁니다. 공습 이틀 전만 해도 백악관은 2주의 협상 시한을 제시한 상황이었습니다. May or may not take place with Iran in the near future. I will make my decision whether or not to go within the next 2 weeks. 이미 이란 주변에는 이라크전 이후 최대 규모의 공군 전력이 집결했습니다. 스텔스 전투기 F-35를 비롯한 전투기 편대를 줄줄이 급파했고 공중 급유기와 조기 경보기, 지휘 통제기 등을 배치하며 사실상 전쟁 준비를 마쳤습니다. 이 때문에 미국 언론들은 이번 주말 공습 가능성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다음 주 국정연설을 앞두고 이민자 단속과 앱스타인 논란 등 국내 현안을 덮기 위한 국면 전환용 이슈가 필요하다는 관측도 제기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에 열흘간의 시한을 제시하면서 아마라는 단어를 붙이며 확실성을 담보하지 않았습니다. Now we may have to take it a step further, or we may not. Maybe we're going to make a deal. You're going to be finding out over the next probably 10 days. 이스라엘도 미군 공습에 따른 이란 반격에 대비해 최고 경계 상태에 들어갔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핵 합의를 압박하기 위해 제한적인 선제 타격, 이른바 코피 작전을 며칠 안에 감행할 수 있다는 단독 보도를 내놨습니다. YTN 권준기입니다.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긴장이 고조되면서 국제 유가가 2% 가까이 상승했습니다. 현지 시간 19일 런던 ICE 선물 거래소에서 4월 인도분 브렌트유 선물 종가는 배럴당 71.66달러로 전장 대비 1.9% 상승했습니다. 종가 기준으로 지난해 7월 31일 이후 6개월여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중동 지역의 감도는 전운의 영향으로 간밤에 미국 증시는 하락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코스피는 오늘도 신기록 행진을 이어갔는데요. 경제 전문가 전화로 연결해서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김대우 글로벌 이코노믹 연구소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소장님 나와 계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미국-이란 전쟁 가능성이 이렇게 제기되면서 미국 그리고 일본 증시 하락했는데 우리 코스피는 사상 처음으로 5,800선 돌파했습니다.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네, 전 세계 글로벌 증시를 조사를 해보면요. 약 85% 시장이 대부분 하락했습니다. 예. 선진국에서는
거의 대부분 하락했는데요. 바로 말씀하신 대로 이란과 미국의 전면전 가능성이 지금 점점 높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우리 유독 선진국에서는 우리나라만 주가가 오르는 바로 이웃 일본 또 중국 이런 데도 대부분 주가가 떨어졌거든요. 자, 그동안에 우리나라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었는데 그 이어진 자, 한국 증시는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뚫고 잘 될 것이라 하는 기대, 또 정부가 상법 개정을 조속히 마무리해서 자사주 소각을 할 것이라는 기대, 반도체 기대 이런 것들이 전부 어우러지면서 오늘은 무려 5,800 선까지도 돌파해 버렸습니다. 5,700도 오늘 돌파하고 또 연이어서 바로 5,800도 돌파하는 그야말로 파죽지세로 지금 올라가고 있는데요. 특히 오늘은 가장 많이 오른 종목이 생명보험, 손해보험인데 특별히 여기에 호재가 있는 건 아니거든요. 이거 순환매라고 그래서 다른 데서 많이 올랐으니까 이제 좀 더 적게 오른 데 찾아보자 하고 갔던 측면. 그다음에 이 보험사들이 자사주가 많으니까 상법 개정하면 여기서 소각이 많이 될 거야. 그다음에 블랙락이라는 이 미국의 펀드가 한국의 그 반도체 회사들의 주식을 5% 이상 보유하고 있다는 이런 여러 가지 호재가 한꺼번에 쏟아졌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격포제에 의한 상승으로 볼 수가 있겠는데 그런데 만약에 미국이 이란 공습을 정말 할 경우에 우리 금융시장에 좀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어느 정도로 하느냐 전쟁의 정도에 따라 달려 있는 것 같은데요. 지난번 한밤의 망치 작전처럼 미국 비행기 가서 치고 나온다든지 그리고 이란이 거기에 대해서 큰 보복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오히려 지금 호재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방산주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라든지 이런 기업들 주식은 아주 상당히 많이 올랐거든요. 그러나 만약에 이란이 반대 대응을 해서 이럴 때면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한다든지 또는 다른 산유국의 미사일을 쏘아서 그 유류 소통에 문제가 생긴다면 이것은 국제 유가가 대폭등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대목을 우리 투자자들은 매우 좀 유념해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공격의 강도와 이란의 대응이 좀 쟁점인 것 같은데 미국발 악재가 그리고 하나 더 있었습니다. AI 투자에 집중하던 사모펀드가 환매를 중단했는데요. 이게 금융위 전조 같다 이런 해석도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로이터 통신이 뉴욕 증시에 금융위기에 조짐이 있다라고 상당히 좀 무서운 경고를 했는데요. 환매 중단이라는 게 펀드에 돈을 집어넣는데 그동안에는 언제든지 투자자가 고객이 원하면 돈을 돌려줬습니다. 그런데 블루아울이라는 이 아주 초대형 사모펀드가 돈 못 돌려주겠다. 만기까지 가지고 있어. 이렇게 선언을 하고 나오면서 문제가 생겼는데요. 블루아울뿐만 아니라 미국의 일부 사모펀드들이 인공지능 관련 소프트웨어 업체에 돈을 빌려줬는데 이게 인공지능의 엔트로픽 인공지능이 너무 성능이 좋다 보니까 다른 인공지능을 이용한 프로그램 소프트웨어 회사들이 지금 나가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 소프트웨어 업체에 돈을 빌려준 사모펀드가 지금 심각한 자금난을 맞고 있는데 현재로 이것이 금융계 주류, 전체 금융계 대란으로까지는 이어지지 않았는데 다만 잘 나가던 인공지능에 이런 환매 중단 사태가 왔다. 이 대목도 뉴욕 증시에서는 상당히 지금 경계하고 조심하는 그런 분위기가 역력합니다. 뭐 이런 악재들이 또 우리 증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이에 대한 어떤 전망도 있는데 그에 따라서 또 우리 증권가에서는 코스피 목표가가 7,900까지 보는 것도 있습니다. 이게 합쳐서 그렇습니다.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증권에서 목표가를 7,870 정말 듣도 보도 못하는 엄청나게 높은 지수인데요. 불과 3, 4개월 전만 하더라도 5,000 돌파 쉽지 않을 것 같다. 그런 전망이 많았었는데 이제는 7,900까지 껑충 올렸습니다. 자, 단기적으로 보면 세계에서 가장 높은 증가율이긴 한데요. 이렇게 보고서를 높이 내는 애널리스트들의 분석 보고서를 자세히 보면 결코 높지 않다. 현재 이 회사들 그러니까 삼성전자라든지 SK 하이닉스 등
반도체 회사 등이 수익을 워낙 많이 보고 있기 때문에 네. 주가 올라가는 그 이상으로 수익이 증가한다면 밸류에이션 지표가 결코 높다고 볼 수가 없다. 따라서 이 정권사의 7,900 전망이 맞느냐 틀리냐 하는 것은 과연 우리나라 회사들의 수익이 정권사 예측대로 높아지느냐. 만약에 높아지지 않는다면 이것은 허황된 꿈이 될 수가 있고 높아진다면 정권사 전망이 맞아 떨어질 수도 있다. 수익을 얼마나 내느냐에 달려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결국 우리 기업의 실적에 달려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저희 지금까지 김대호 글로벌 이코노미 연구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본 외무상이 연례 외교 연설에서 13년 연속으로 우리나라 고유 영토인 독도가 일본 땅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모테기 도시미스 일본 외무상은 특별 국회 외교 연설에서 자칭 다케시마는 역사적 사실에 비춰도 국제법상으로도 일본 고유의 영토라며 의연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일본 외무상들은 기시다 후미오 전 총리가 외무상 시절이던 2014년 외교 연설에서 일본 고유 영토인 시마네현 다케시마라고 말한 뒤 매년 외교 연설을 통해 독도가 일본 땅이라는 망언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일본 정부가 외무 대신에 국회 연설을 통해 독도에 대한 영유권 주장을 한 것과 관련해 주한 일본 대사관 총괄 공사를 불러 항의했습니다. 외교부는 오늘 마츠오 히로타카 주한 일본 대사관 총괄 공사를 외교부 청사로 불러 일본 정부가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한 데 대해 항의하고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또 대변인 명의의 성명을 통해 일본 정부의 부당한 주장이 독도에 대한 우리의 주권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걸 재차 분명히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억만장자 성범죄자 제프리 앱스타인 파문에 연루돼 왕자의 칭호까지 박탈당한 앤드루 전 영국 왕자가 경찰에 체포돼서 조사받았습니다. 영국 국왕과 총리는 법대로 처리돼야 한다며 거리를 두는 모습인데 그 후폭풍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런던에서 조수연 특파원입니다. 전 영국 왕자 앤드루 마운트배튼 윈저가 형 찰스 3세 국왕의 사유지인 노퍽 샌드링엄 영진의 거처에서 체포됐습니다. 경찰은 앤드루를 공무상 부정행위 혐의로 체포해 저녁까지 조사한 뒤 석방했습니다. 앤드루는 앱스타인에 고용된 여성이 미성년일 때부터 강제로 성관계를 한 의혹으로 지난해 왕자 칭호와 모든 훈장을 박탈당했습니다. 이후 미 법무부가 공개한 문건에 앤드루가 2011년 정부 기밀 정보를 앱스타인에게 전달한 이메일이 포함되면서 경찰 수사를 받게 된 겁니다. 영국 왕실의 핵심 구성원이 형사사건으로 체포된 건 현대 왕실사에서 전례 없는 일입니다. I saw it this morning and it was quite surprising. I think that justice shouldn't stop for anyone, even if you're in the royal family. I mean, this is just such a win for Virginia and for all survivors out there, truly. 찰스 3세 국왕은 부정행위 의혹과 체포 소식을 깊은 우려와 함께 접했다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이어 다음 절차는 완전하고 공정한 수사라며 법은 법대로 가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고 밝혔습니다. 앱스타인과의 친분으로 파문을 일으킨 또 다른 영국 인사 맨델슨 전 장관을 주미대사로 임명한 문제로 정치적 압박을 받아온 스타머 총리도 법대로 처리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One of the core principles in our system is that everybody is equal under the law and nobody is above the law. 최근 노르웨이에서도 전 총리와 왕실 인사들이 수사선상에 오르는가 하면 프랑스와 슬로바키아도 앱스타인 파문을 피해가지 못했습니다. 유럽 각국의 유력 인사들이 줄줄이 앱스타인 스캔들에 휘말리면서 미국을 넘어 유럽에서 사회적 파장이 더 확산하는 양상입니다. 런던에서 YTN 조수연입니다. 육해공군 사관학교 생도들이 한자리에 모인 합동 임관식이 올해 처음으로 열렸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미래 전장 환경에 맞는 새로운 장교 양성 체계가 필요하다며 국정과제인 사관학교 통합 의지를 거듭 강조했습니다. 나혜인 기자입니다. 신임 소위 500여 명이 참석한 사관학교 통합 임관식에선 육해 공군이 하나가 되자는 목소리가 유독 강조됐습니다. 의장대 공연부터 축하 비행, 각종 수여식까지 3군 생도와 장병들이 고르게 참여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안보 환경이 급변할수록 육해공 통합 작전이 중요하다며 세 개의 사관학교 통합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앞으로는 육해 공군 사관학교를 통합하여
미래 전장을 주도할 국방 인재를 더욱 체계적으로 양성할 것입니다. 육사와 해사, 공사의 통합 임관식은 창군 이래 처음입니다. 과거 전국 학군단과 육군 3사관학교, 간호사관학교 생도들까지 한꺼번에 임관하는 행사가 열리기도 했지만 이번엔 6회 공사 생도들만 따로 모인 겁니다. 이 순간 여러분 각 군을 넘어서 대한민국 국군의 이름으로 당당히 서 있습니다. 사관학교 통합은 오랜 기간 누적된 군별 이기주의를 극복하자는 취지입니다. 군 내부에선 12.3 비상계엄의 핵심 역할을 한 육사 출신 장교들 힘 빼기란 평가도 적지 않습니다. 국방부는 지난달 가칭 국군사관대학교를 신설하고 기존 사관학교를 단과대학 형태로 통합하자는 민관군 자문위원회 권고를 바탕으로 통합 방식과 시점을 고심하고 있습니다. 기존 사관학교 동문의 반발과 통합 사관학교 부지 선정 문제 등은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YTN9입니다. 최대 60조 원 규모로 평가되는 캐나다 잠수함 사업 수주를 위해 노력하는 우리나라가 다음 주 캐나다와 제2차 외교국방 2+2 장관회의를 개최합니다. 현지 시간 25일 캐나다 오타와에서 열리는 이번 회의에서는 양자 관계뿐 아니라 영내와 국제 정세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양국 관계 발전 방향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회의 뒤에는 한 캐나다 군사 국방 비밀 정보 보호 협정 체결도 진행될 예정입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이 회의를 계기로 캐나다와 외교장관 회담도 별도로 개최할 계획입니다. 매년 겨울 강원도 철원을 찾아오는 반가운 손님이 있죠. 네, 바로 겨울 진객 두루미 가족인데요. 홍성욱 기자가 국내 최대 두루미 도래지를 다녀왔습니다. 커다란 날개를 펼치고 하늘을 훨훨 날아오르는 두루미 가죽. 희고 긴 목에 잿빛 몸통. 천연기념물 203호 제두루미 수십 마리가 무태 내려와 숨을 고릅니다. 제두루미 사이에서 유독 눈에 띄는 새하얀 두루미. 붉은 정수리에 검은색 목과 꽁지. 새하얀 몸통이 특징인 학으로도 불리는 천연기념물 202호 두루미입니다. 평균 수명은 50년. 평생 암수 한 쌍이 짝을 이루고 살아 무병장수와 부부의 상징으로 여겨집니다. 탐조대에서는 자유롭게 두루미 관찰이 가능한데요. 울음소리부터 먹이 활동하는 모습, 그리고 하늘을 훨훨 날아오르는 모습까지 모두 볼 수 있습니다. 전 세계 15종 두루미 가운데 7종이 철원을 찾아 겨울을 보냅니다. 이번 겨울 철원을 찾은 두루미는 무려 10,000마리 이상. DMZ와 맞닿아 사람 발길이 적고 철원 평야의 풍부한 먹이 덕분에 두루미 가족에게는 낙원이 따로 없습니다. 두루미 외에도 백조라고도 불리는 고니 등 다양한 겨울 철새를 함께 볼 수 있는 것도 빼놓을 수 없는 즐거움. 한 마리 볼 때마다 1년 장수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한 100마리 이상은 본 것 같아서 제가 100년 이상 장수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부부애가 너무 좋다고 합니다. 두루미들이. 그래서 저희 부부애도 좀 2026년에는 조금 돈독하게 가족이 화목했으면 좋겠습니다. 철원 평야를 찾은 겨울 진객 두루미는 다음 달이면 시베리아로 돌아갑니다. YTN 홍석입니다. 롯데호텔월드가 살리오 코리아와 협업해 헬로키티 주제의 딸기 디저트 프로모션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롯데호텔월드는 3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20여 종의 디저트로 구성된 딸기 디저트 뷔페를 운영하고 고객에게 한정판 헬로키티 키링을 증정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헬로키티 객실 패키지를 예약한 숙박 고객에게는 헬로키티 디저트로 구성된 룸 서비스와 헬로키티 애프터눈 티 세트가 제공될 예정입니다. 현대 엔지니어링은 도장 전문업체 J2ELC와 공동 개발한 외벽 도장 로봇 기술이 국토교통부 건설 신기술로 지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지정된 신기술은 무인 원격 제어 방식을 적용해 상부에 매달린 형태로 작업하는 기존 달비계 기반의 외벽 도장 작업을 대체할 수 있습니다. 현대 엔지니어링은 다양한 인면 형태와 고층 건축물로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외벽 도장 공정 전반의 무인 자동화 시공을 본격화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티웨이 항공이 고객 안전을 위해 오는 23일부터 기내에서 보조 배터리를 충전하거나 보조 배터리로 휴대전화 등 다른 전자기기를 충전하는 행위를 금지한다고 공지했습니다. 티웨이 항공은 또 전자기기 충전이 필요한 경우 좌석 전원 포트를 이용하고 기종에 따라 포트가 없는 경우에는 탑승 전 충분히 충전하도록 안내했습니다. 대상이 일본 지바현에서 열리는 일본 초대 식품 유통 전시회 슈퍼마켓 트레이드쇼 2026에 처음으로 참가했습니다. 대상은 전시회에서 김치 브랜드 종가와 글로벌 식품 브랜드 오푸드 제품을 중심으로 발효 기술을 강조한 제품을 선보였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낮에는 봄이 성큼 다가온 건가 싶었습니다. 기온이 크게 올라서 활동하기 좋았는데요. 주말인 내일은 한층 더 포근해지겠습니다. 내일 서울 아침 기온이 5도로 출발하는 등 아침에도 크게 쌀쌀하지 않겠고요. 한낮 기온은 서울 17도, 대전 19도, 광주와 대구는 18도까지 올라서 4월 상순의 기온을 보이겠습니다. 다만 기온이 이렇게 크게 오르면 어김없이 공기가 탁해지죠. 밤사이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으로 오르겠고요. 먼지는 내일 오전에 남부지방부터 차츰 해소되겠습니다. 내일 하늘은 대체로 맑겠지만 전국에서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동해안과 영남 지역에는 건조특보도 내려진 만큼 산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모레는 전국 곳곳에 비가 오겠습니다. 양은 적지만 바람이 강해서 요란하겠고요. 비가 그친 뒤에는 다시 영하권으로 떨어지며 추위가 찾아올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이상으로 금요일에 보내드린 뉴스온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